많은 분들이 집합 건물을 분양받으셔서 사업을 하시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하시는 등 집합 건물과 경제적으로 크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관리단에서 변호사를 섭외를 하여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면 결의가 무효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해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다가 지금은 분양과 임대 이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그리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합건물을 분양받으셔서 사업을 하시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하시는 등 집합건물과 경제적으로 크게 관련이 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단 분쟁을 겪으시는 경우 또한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각각의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 부분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은 아파트로 치면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양계약서 내지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전유 부분 면적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면적을 보유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비례해서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에서도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관리단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유지비는 층별로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2층 혹은 3층에도 고층과 똑같이 부과하고 있어서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규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약의 개정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결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른 것이고, 구분 소유자의 숫자라고 하면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 조문을 보실 때 꼭 두 개념을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2층 혹은 3층에 계신 분들은 전체 집합건물에서 몇 분 없을 거니까요. 개정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관리단 집회는 일종의 대통령 선출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그리고 해임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회장과 같은 지위가 관리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운영위원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발생 우려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서 인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관리인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대체를 할 다른 관리인 후보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관리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없고 해당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를 특정해서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면밀히 심사해서 선임을 해주기도 합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매년 한 번 이상 관리단 사무 집행 내용과 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보통 회계연도는 12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보통은 3월 31일 이전에 관리단 집회가 열리곤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과 규약에 따라서 성실하게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에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만든 그리고 국회의원이 결의를 해서 만든 집합건물법이라는 성문법이 존재하지만 집합건물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집합건물에서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헌법이 바로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약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리고 폐지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반수보다도 높은 의결 요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득이 중요하고요. 최근 판결에서는 적법한 결의 없이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오랜 기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의 승인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약은 반드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은 해당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에 해당하는데요. 가령 집합 건물의 특정 상가동이 있습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큰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 상가동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그 상가동의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부 공용 부분으로서 해당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유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 자의적으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공용 부분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면 결의가 무효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 종족수도 매우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결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용 부분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규약 제정이나 변경과 같은 한마디로 나라로 치면 헌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라서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 따라 선출된 관리인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혹은 관리단 집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결의, 즉 과반수의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화를 신속히 억제를 하기 위해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의 2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즉 80%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관리인의 권한이지만 구조나 외관을 크게 바꾸는 변경은 반드시 적법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변경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공사중지나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 즉 건물을 만들어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을 해준 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면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수를 해주거나 혹은 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집안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이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이나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구분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즉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기산점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해당 기간 내에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자 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개별 구분 소유자들이 자신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인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관리단에서 변호사를 섭외를 하여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도 매우 절감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는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 제1항은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특정 전유 부분의 외벽에 존재하는 발코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유 부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외벽이나 구조벽 자체는 공용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분은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자연스럽게 노후화되기 마련이고 이 경우 특정 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공용 부분 하자의 경우 관리단이 보통 배상보험을 들어놓아서 보상이 용이한 반면에 전유 부분 하자의 경우 전유 부분의 소유자에게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고 직접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과 관련한 핵심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전체 구분 소유자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며 누군가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특정 호수를 분양을 받아서 그 소유자가 되었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합건물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후속 영상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관리권을 둘러싼 여러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